미국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와 일반인 대피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9.11 테러에서 촉발된 미국과 아프간 탈레반의 20년 전쟁은 공식 종료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2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렀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이어서 이라크에서도 철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대규모 병력을 파견해 본격적으로 중동과 전쟁을 벌인 것은 걸프전이 그 시작이다. 최첨단 무기들이 TV를 통해 생중계됐던 최초의 미디어 전쟁인 걸프전쟁. 걸프전쟁이 일어난 배경과 다국적군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어서 이라크에서도 철군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2003년 2차 걸프전 이후에 주둔하기 시작해서 한때는 17만 명 가까이 이라크에 이 미군을 주둔시켰었는데 이제 그 역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이라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걸프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그 걸프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일관 교수님, 태상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 교수님. 지난번 아이언돔 이후에 성 교수님의 그 비장한 말투, 많은 분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약간 머리 스타일이 유해지셨어요. 예, 오늘 조금 스타일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아이언돔이라는 입장으로 해서 이제 방어의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좀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전쟁은 아무래도 걸프전 하면 첨단 무기가 실험 완전 처음으로 사용된 20세기의 최고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최고 레벨의 전쟁이다. 네, 오늘 걸프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 걸프 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걸프 전쟁 시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일단 사담 후세인이라는 이라크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후세인이 왜 갑자기 쿠웨이트를 침공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란 이라크 전쟁 오랜 기간 80년부터 88년까지 전쟁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이라크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전비, 사우디와 쿠웨이트에게 빚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이란과 싸워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전비를 좀 탕감해달라. 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쿠웨이트가 그런 거 없다. 빌려갔으면 300억 달러인데. 네. 빌려갔으면 갚으시라. 그래서 후세인이 아주 열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쿠웨이트와 이라크 국경 사이에 유전이 있는데요. 루메일라라는 유전이 있는데 거기서 쿠웨이트가 계속 기름을 이제 개발해서 빼가니까 후세인은 내 지하로 땅굴을 파면 유전 개발하면 우리 것까지 빼가는 거 아니냐, 훔쳐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또 샀고 또 쿠웨이트가 오펙에서 결의한 원유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해서 유가가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라크는 기름 팔아서 지금까지 빚진 거 갚아야 되는데 유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빚을 갚기 힘들어지죠. 힘들어지죠. 안 그래도 지금 전쟁 끝나고 경제가 힘든데 이런저런 이유가 사담 후세인이 도저히 쿠웨이트를 그만둘 수 없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쿠웨이트의 바스라 남부에 있는 지역에 이 지역이 원래 이라크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영토는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사담 후세인이 전격적으로 쿠웨이트를 침공하게 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라크는 그 전쟁 전부터 쿠웨이트는 사실은 자기네 한계 주였는데 뭐 외세들이 해서 독립을 시켜줬다.
그러니 이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 때도 되지 않았냐. 이런 식의 뉘앙스도 풍겼습니다. 근데 사실 그 논란이 예전부터 있었던 게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석유 시추봉을 여기에 꼽고 여기에 꼽아서 뽑으면 같은 석유를 뽑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빨리 뽑는 게 임자다라고 뽑아냈던 게 사실은 그 쿠웨이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영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따지자면 몽골이 잠깐만 전 세계 3분의 2 우리 거 옛날 거 돌려받아야지 이건 끝없는 영토 분쟁이 사실은 일어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라크는 이런 두 가지 석유에 대한 불만 그리고 저 영토는 원래 우리 거였는데 라는 생각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침공을 한 거군요. 네, 또 있습니다. 후세인은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민들에게 내가 이 전쟁에서 뭐를 좀 얻었다.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용으로서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쿠웨이트의 부를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그런 전쟁을 벌인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침공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작이 되나요? 자, 1990년 8월 2일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 30만 명이 쿠웨이트에 전격으로 기습 침공을 하면서 쿠웨이트를 밀고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 쿠웨이트군은 어떤 군대였습니까? 당나라 군대였습니다. 네. 지상군 뭐 몇만 명, 그다음에 공군 뭐 몇천 명 수준. 그러나 이틀 동안 이라크군과 전쟁을 벌였지만 거의 다 도망가고 완전히 괴멸되면서 쿠웨이트는 이제 이라크가 점령하는 그런 국가가 되고 말고 쿠웨이트에 있던 왕가들은 다 급히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갑니까? 형님, 사우디 국가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쿠웨이트 군이 사실은 분전을 못하고 좀 허망하게 진 거는 맞긴 맞는데 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손 놓고 그냥 져버리진 않았어요. 그래요? 사실은 몇 개 부대는 굉장히 분전을 했습니다. 특히 잘랄 아트라프 전투가 있는데요. 쿠웨이트군 35연대, 그러니까 1개 연대가 이라크군 정예 2개 사단에 맞서서 제대로 된 방어전도 했는데 더 재미난 건요. 당시 35연대는 신병들 위주로 구성돼 있었고 그들이 가진 최고의 무장은 구식 영국제 치프-10 마크 5 전차였습니다. 마크 5가 그것도 36대뿐이 없었어요. 36대로 반면에 이라크군은 함무라비 사단, 알 메디나 사단 이런 네네. 아주 최정예 사단이었고 그들이 가진 전차도 T-72 최신형 전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도망치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라크군이 들어오자 이들이 재빠르게 전개를 했고 먼저 진입해 오던 함무라비 사단의 측면을 공격을 해서 상당한 피해를 발생을 시켰죠. 네. 그런데 다른 이라크 사단이 오니까 2개 사단을 막아낼 수는 없어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쿠웨이트 시티에 국왕에 왕궁이 있습니다. 왕궁 지역에서도 치열한 교전이 벌어져요. 당시 이라크는 이라크 특수부대를 투입을 시켜서 국왕과 그리고 국왕의 이 가족들을 포로로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쿠웨이트 왕궁 수비대가 치열하게 교전을 하면서 결국은 국왕과 이 국왕의 식구들 그리고 수반을 이 해외로 도피시키는 데 성공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전투를 지휘를 했던 사람이 왕제예요. 왕의 동생? 예, 항전을 하다가 전사합니다. 와, 그러면 그 약간 지금 쿠웨이트에서는 영웅으로 약간 칭송받겠네요. 거의 뭐 이수진 장군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이렇게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럼 쿠웨이트는 당연히 도움을 요청을 했겠죠? 네, 쿠웨이트는 일단 형님 국가 사우디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우디는 미국과 또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딕 체니 그 국방부 장관이 사우디를 전격으로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일단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넘어서 다시 사우디로 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일단 사우디를 공격하는 이라크군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사우디에 미군을 급파하고요. 그래서 일단 사우디부터 막는 작전이 시작되었고 그 후에 다시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는 작전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미국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다국적군이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미국이 아니라 다국적군인 거죠? 그렇습니다. 왜 미국이 아닌 그 다국적군인가?
미국은 물론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혼자 아무 이유, 명분 없이 들어가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쿠웨이트 문제를 어디다 얘기를 합니까? 유엔에다가 가져가죠.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만들어지게 되고,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무려 이라크 관련해서 12개의 결의안이 나옵니다. 12개의 결의안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결의안은 이 이라크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무력, 즉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미국의 동맹국, 그다음에 미국의 우방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이라크를 응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당성도 없고, 그다음에 미군 혼자보다는 영국, 프랑스, 독일, 사우디, 이집트군 다양한 군들을 함께 연합 작전을 통해서 이라크를 응징하는 그런 다국적군을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국적군이라는 그 명분은 있는데 사실 이때 미국의 속내는 다른 이유가 있었죠? 1990년 12월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실상 초인류 국가가 미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군사력, 미국의 힘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다음에 미국의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다국적군을 모아서 들어갔던 이유도 되겠죠. 이거 이라크 공격하고 이거 쿠웨이트 점령당하면 원유에 대한, 석유에 대한 미국의 부담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보면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 즉 중동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지금이야 셰일가스도 나오고 미국의 원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1990년대는 안 그랬죠. 그래서 사담이 쿠웨이트를 점령하면서 무려 세계 전체 석유 생산량의 한 20%를 이제 후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이죠. 이거는 미국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미국은 이라크를 응징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 큰 일을 벌이면서 사담 후세인은 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사담 후세인도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오산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 아랍 국가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다. 그리고 쿠웨이트 같은 이런 작은 나라를 내가 공격한다 그래서 미국이 이 전쟁에 관여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담 후세인을 지지했던 아랍 국가들이 있습니다. 요르단, 알제리, 수단, 예멘, 티니지, 그리고 아라파트가 이끌었던 피에로 같은, 그러나 무려 아랍 연맹 국가 3분의 2나 된 21개 국가가 이라크를 규탄하면서 사실상 후세인의 완전한 오판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희가 걸프전 혹은 걸프 전쟁이라고 하지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전쟁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이 걸프전이라고는 왜 불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인데요. 사실 걸프라는 지형은 3면은 육지에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이 바다를 보고 있는 그런 지형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쪽은 이 걸프긴 걸프지만 그래도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페르시아만, 아랍만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페르시아만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 분쟁, 페르시아만 전쟁이라고 했는데 아랍 국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아니 거기는 아랍만이지 왜 페르시아만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란하고 다른 중동 국가랑 이렇게 같은 아랍 민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전혀 다른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신감과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센 그런 민족이에요. 한때는 또 세계의 대부분을 호령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또 아랍도 자존심하면은 어디 가서 안 뒤지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너무 싸우고 치고받으니까 알았어. 그럼 이건 페르시아만은 니네들끼리 부르고 아랍만이라고 하는 건 니네들끼리 부르고 우리는 니네들이 싸우지 않게 그냥 걸프만이라고 할게. 그래서 걸프 전쟁이 된 거예요. 그 사실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하니까 그래서 마라톤도 참여 안 하잖아요. 페르시아가 패배한 전투에서 유래된 운동이라고 해서. 근데 우리는 당연히 페르시아만이야. 근데 아랍은 아니야. 약간
이거는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자존심 싸움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국적군이 슬슬 모여들어야겠네요. 그죠. 예, 34개국에서 다국적 군이 모였고요. 무려 70만 명 정도의 병력을 동원했어요. 바야흐로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전쟁이 된 거죠. 예. 한국도 다국적 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한국이 전투병을 보내기에는 그때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의료 지원단을 파병을 결정을 했고요. 약 2억 2천만 달러의 난민 구제 기금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공군 수송단을 UAE로 파병을 합니다. 다국적군 모였겠다. 이제 전쟁이 진행이 돼야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12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있었는데 제 마지막 결의안이 1990년 11월 29일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무력 사용을 허가한다. 이런 결의안이 있었기 때문에 다국적군은 이제 아주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이집트, 사우디 연합군이 주도하여 91년 1월 17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라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지금 저를 비롯한 청장년층 거의 대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전쟁의 이름이 붙은 전투를 보게 된 게 사막의 폭풍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찌됐든 어마어마했었죠. 그렇죠. 당시에 이게 지금도 내리에 생생하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내리에 생생하실 네. 거예요. 전쟁을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한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것도 바로 그 실시간으로 네. CNN이 그 일을 했죠. 네. 왜냐하면 다른 이 방송사들은 다 철수했는데 그들은 남아서 바그다드에서 계속 송출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이 됐죠. 첫 번째는 공군력을 투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군력으로 적의 그러니까 이라크의 방공망 혹은 중요 시설을 그리고 통신망을 무력화시키고 지상군을 집어넣으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군 작전을 위해서 최고의 팀을 구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국적군 총사령관과 합참 의장, 그러니까 미국의 합참 의장 두 사람 모두 이 베트남전 그리고 여러 전쟁의 경험이 있는 야전통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항공력, 이 공군이 투사하는 무력이 얼마나 전쟁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폭격을 하면 좋을까? 계획을 짜가지고 와라. 그래서 휘하의 가장 뛰어난 공군 구성군 사령관 찰스 호너 중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찰스 호너 중장은 자신이 제일 제일 믿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 체크메이트 팀을, 그러니까 전쟁 기획팀을 구성을 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사령부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작전을 기획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론에 아주 능통하고 그리고 전략가라고 불리는 존 워든 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워든 대령이 어떻게 보면 그 체크메이트 팀을 이끌고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실전도 하긴 했지만 실전적인 그런 전략가라기보다는 이론에 좀 심취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라크 내 핵심 시설을 무력화하자라는 이런 동심원 중심의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폭격을 하고자 한 거죠. 근데 당시에 미군의 가장 큰 목적, 그러니까 다국적 군의 가장 큰 목적은 쿠웨이트에 있는 이라크군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 작전 기획에서는 그 지상군의 그 전개되어 있는 이라크의 지상군들을 어떻게 분쇄시킬 것이냐. 지상군을 분쇄시키는. 예. 네. 그래서 총사령관이 봤더니 다국적 총사령관이 봤더니 야 이거 좋긴 한데 뭔가 좀 빠진 것 같다. 바꿔. 그래서 존 오든은 쫓겨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새로운 계획을 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막의 폭풍 작전이 갑자기 다 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작전이 된 거죠. 그래서 찰스 호너 중장은 안 되겠다.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이 이론보다는 실질적으로 짜자. 그리고 새로운 작전을 구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막의 폭풍 데저트 스톰 작전이 된 거죠. 한마디로
쿠웨이트에 밀고 들어가 있는 이라크 군들의 전력 핵심 지역을 공군력으로 폭파하자라고 했는데, 야, 그게 그러면은 걔네들이 거기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모이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싹 밀고 다시 한번 갖고 와.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작전을 짠 게 사막의 폭풍이군요. 예, 쿠웨이트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어차피 쿠웨이트 내에 있는 이라크군을 소멸시켜도 이라크에서 분명히 지원군이 올 것이다. 당시 이라크군은 병력 수만 90만 명이 넘는 세계 수치로 보면 세계 4위의 군사 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쿠웨이트 내에 있는 병력을 섬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라크의 핵심 시설을 먼저 타격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계획이 나쁘냐? 그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목적은 쿠웨이트지 이라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는 사담 후세인의 제거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쿠웨이트의 탈환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기획을 짜자. 그래서 다시 계획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기획은 처음에는 6일 폭격에 뭐 84개의 목표물을 지정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기로 한 건.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작전은 6주 폭격에 300여 개의 어이구. 이 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1991년 1월 15일 작전 명령서에는 476개로 이 표적이 늘어납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이 발동되고 한 달이 넘게 전후방 가릴 거 없이 무차별로 폭격을 합니다. 이라크 지상군에 대한 폭격 방식이 의외로 단순하면서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이 이라크와 이 쿠웨이트 지역을 이 격자형 공간으로 나눈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군용 바둑처럼. 군용 지도 보면 이렇게 격자 있잖아요. 그렇게 다 지역을 나눈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물체와 모든 시설을 표시를 하고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손든 아군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오폭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효과적이라는 게 이 항복했던 이라크 군의 이 증언을 통해서 네. 알 수 있었고요. 이 격자 폭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라크의 장비와 이라크의 병력이 손실되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손실된 가장 소중한 것은 이라크 군의 사기였어요. 이 폭격을 제대로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폭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릅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대규모 폭격은 네네. 다행히 맞아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런데 근처에 있어 봤거든요. 네. 내가 저 안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폭격을 할 때는 제가 그곳에 없었지만 제가 나중에 이라크를 가기 위해서 쿠웨이트에 있었던 알리 알살람 공군기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기지가 이라크군이 자신들의 전투기를 전개시켰던 기지예요. 네네. 그래서 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방공망이 다 무력화되고 레이더가 없으니까 조기 경보를 못 해주니까 구식이었던 이라크 전투기들 혹은 신식이라고 해도 떠서 다국적 군의 이 공군기와 공중전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남아있는 전력은 유지하자. 그리고 이 전투기들을 잘 지어진 그러니까 구쿠웨이트군 이 방공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다국적 군의 공군이 정확하게 타격을 해요. 제2담 같은 곳으로. 그 곳을 갔거든요, 제가. 그 곳을 가서 그 파괴된 것을 보고 얼마나 정밀한가 이걸 직접 두 눈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헌병이 와서 사진 다 확인하고 지우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차가 있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른 국가에게 알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공군이 무력화시키고 육군이 승리한다. 약간 이런 공식 같은데. 그렇죠. 어떤 무기가 사용됐죠? 가장 중요한 무기는 역시 스텔스 전폭기입니다. 네, 레이더를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폭기가 있었고요. 이름이 참 멋있어. 예. 나이트호크. 그다음에 이 전폭기는 레이저로 목표물을 조준해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죠. 역시 이 순항 미사일이고 지형 대조 방식 기술을 이용해서 정확도를 높였고 지상 30m 아주 낮게 뜨는 거죠. 네. 레이더를 완전히 통과해서 그다음에 무려 1,5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상 30m면 네. 머리 위에 바로 보여서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레이더를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방공망을 통과할 수 있고 특히 재밌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란을 거쳐서 갔다는 거. 이란 위로. 이란을 거쳐서 서쪽으로 돌면 바로 바그다드입니다. 아. 페르시아 말에서. 그럼 이란에서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란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 내 머리 위로 뭐가 날아가는지 전쟁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소리만 들었네 그러면. 그렇죠. 이것이 미국의 작전이었습니다. 조용히.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야 이거 밤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쌕쌕 나냐 그랬는데 미사일이 날아다녔던 거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투자한 거를 보여주는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왜냐하면 그 전에 말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최첨단 무기 이런 거 왜 개발하냐 이거 쓸 데도 없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당신 보세요. 당신네들이 낸 세금이 우리가 이런 데 쓰입니다라고 보여줬고요. 또 부수적으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최첨단 무기인 F-117과 토마호크 미사일이 얼마나 당신네들을 타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미래 적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이란은 말씀하신 대로 뭐가 날아갔냐 이런 상태가 된 거고 그럼 나중에 생각하면 저게 여기에 떨어지겠구나. 동일한 시간에 평양에서는 아니 잠깐만 바그다드면 모스크바, 평양 그리고 바그다드인데 세계에서 5대 방공망이 촘촘한 도시로 알려졌는데 뭐 저 검은 저 비행기가 왜 저렇게 휘젓고 다니지? 그러면 이게 평양으로도 오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외에도 또 신무기가 많았습니다. 네. 무인기. 이때부터 벌써 UAV 무인기가 드론이 사용됐고요. 사용되기 시작했군요. 그다음에 조기 경보 E3 조기 경보기. 지금은 조기 경보기 AWACS라는 아주 유명한 조기 경보기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또 조기 경보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탑건, 탐 크루즈가 나오는 탑건이 탔던 전투기가 뭡니까? F-15. F-14. 그다음에 F-15가 이때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첨단 무기였죠. 이런 다양한 첨단 무기들이 걸프전에 사용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MLRS. 예, 뭐 강철비라고 뭐 알려져 있는데 뭐 이 영화로도 우린 나옵니다. 그렇죠. 그 영화는 그거에 대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이름을 쓰죠. 예, 스포를 할 수 없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예. 그래서 이 그 MLRS가 또 왜 중요한 포지션을 잡게 됐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미 육군은 전통적으로 포병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때나 방어할 때도 적절히 포병 전력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굉장히 뭐 정확하게도 때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병 전력을 되게 중요시했는데 이 신속 기동전이 되니까 포병, 재래식 포병, 포신 포병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열해야 되고 포들어야 되고 이런 이 포병들은 그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자주화되어 있는 MLRS는 신속하게 부대를 따라다니면서 그 포신 포병, 재래식 포병보다 더 작은 발수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재래식 포병의 시대는 좀 가는 게 아니냐. 이제 앞으로는 자주화된 포병의 시대다. 그리고 자주화된 포병의 이 미래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MLRS다. 라고 미국에서 정부에서 육군에서 밀었는데 이걸 또 이라크 포로가 사로잡힌 다음에 이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아주 그냥 홍보를 제대로 해주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늘에서 강철비가 쏟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10만여 회 같은 걸친 공중폭격을 감행함으로써 이라크의 기반 시설, 뭐 모든 것이 뭐 통신, 전기, 뭐 수도 이런 것들이 다 파괴시킴으로써 아예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작전이 바로 미국의 작전이었고 특히 이라크는 여기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사막에 숨겨놨던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를 이용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 개입을 시켜서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다시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서 텔아비브나 하이파로 스커드 미사일을 쏘아서 실제로 미사일을 맞아서 3명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심장마비나 그다음에 다른 다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70명인가 죽었습니다. 많이.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이 또 외교력으로 이스라엘이 이라크를 보복 공격하지 않도록 엄청난 외교력을 발휘했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또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아랍 국가들이 완전히 또 전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은 그런 전략까지 썼습니다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기습 침공해 통치권을 행사한다. 쿠웨이트 왕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해 망명 정부를 수립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은 다국적군을 구성한다. 유엔은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다국적군은 미국의 압도적 공군력을 바탕으로 이라크 내 군사시설을 향해 10만여 회의 공중폭격을 감행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항공전을 통해서 제공권을 장악한 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보여주는데 일반적인 이 국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와 지상전 시작되고 그 탱크 밀려가고 막 다국적군 밀고 들어갔을 때 그게 진짜로 훨씬 더 전쟁 같았는데 이게 사막의 검 작전이죠? 그렇습니다. 사마의 폭풍 작전이 43일간 공중 폭격을 이용해서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막의 검 작전인데요. 이것이 2월 24일 날 시작됐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기하고 있던 다국적군을 이제 투입시켜서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데요. 특히 이 작전에서 유명한 것이 바로 이스팅 작전이라고 합니다. 탱크전이죠. 이라크가 가지고 있던 탱크는 아주 오래된 탱크. 그 다음에 미군은 최신의 탱크라고 할 수 있는 M1A1 에이브람스 탱크가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차전, 탱크전이 사막에서 벌어지는데 당연히 미군의 에이브람스 탱크가 사담 후세인의 전차부대, 즉 알메디나 부대 혹은 함무라비 전차부대를 괴멸시키면서 완전히 이라크 전차분단이 괴멸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박사님 말씀에 몇 가지를 더하자면 네네. 사실은 그때 T-72 신형 전차도 있었어요. 이라크가 보유는 했군요. 보유는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전차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포탄이에요. 전차가 뭐 같은 길이의 같은 주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어떤 탄을 넣느냐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탄은 이 어떻게 보면 수출용 좀 위력이 약한 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이라크군이 가지고 있던 신형 전차였던 T-72조차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미군의 이 강력한 M1 에브라함스 전차한테 이제 거의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전차 간에 이 격차도 있었지만 미군이 너무 빠르게 들어와서 처음에 공격당했을 때는 항공 폭격을 맞은 줄 알았대요. 뭐 워낙에 먼 거리에서 교전을 시작한 데다가 너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경고를 받은 적도 없어서 아 이거는 위에서 공군기가 때리나 보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지상에서 쏜 거죠. 그래서 지상전이 시작이 되고요. 전투가 종료된 시점에서 이라크군은 76%의 전차, 55%의 각종 차량, 90%의 포병 전력을 손실하게 됩니다. 90%의 포병 전력이면 뭐 끝난 거죠. 그렇죠. 네. 포병은 안 남았다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화국 수비대는 이 정예 병력이거든요. 그래서 공화국 수비대는 전력의 50%를 손실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1차 걸프전을 이야기할 때 공군이 끝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공군이 다 끝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막의 폭풍, 공군의 작전이 끝나고 그리고 지상군이 들어가도 이 수치잖아요. 네. 처음에는 공군 작전만으로 이라크군의 총 전력의 50% 이상을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요? 공군이 때리고 지상군이 가서 이 수치가 나왔다는 건 결국 공군이 아무리 잘해도 전쟁을 끝나는 건 지상군이다. 마무리. 그래서 항상 술자리에서 싸움 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깃발 꽂는 건 육군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공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네. 공군의 그런 이 최첨단이자 새로운 전술로 말미암아 네. 지상군의 피해는 아주 극소화될 수 있었고 전투 자체, 그러니까 전쟁 자체도 조기 종결할 수 있었죠. 그래서 공군이 잘한 것은 확실하고 강력한 공군력이 현대전에 주는 교훈이 어떤 네. 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군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공군의 활약이 컸는데요. 이걸 계기로 공군의 위상이 달라졌다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더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걸프전 하면은 무기적인 면으로나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쓰입니다. GPS가 쓰이죠. 이 전쟁에서. GPS가 쓰이면서 그 전에 공군은 그래도 GPS가 없을 때는 육안으로 확인하든지 아니면 지상에서 통제를 받아야 됐어요. 하지만 GPS가 생기고 이제 서로 간의 위치를 서로 쉽게 확인 가능하고 공유하면서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공군 전력 투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에 있는 지상군이 제대로 된 화력 지원을 받으려면 포병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카드였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공군이 그 역할 이상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게 되나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해서 공군이 GPS로 연락 받아가지고 딱 타겟을 노리면 어느 정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정확하게 이게 딱 하나로 말씀드리기 너무 힘든 게 뭐냐면요. 어떤 무기를 쐈고 그리고 어떤 GPS 몇 세대 GPS 제일 좋았을 때, 그때 당시에 제일 좋았을 때. 그래도 오차가 상당했어요. 막 킬로로 오차 나기도 했었습니다. 킬로미터던요. 예, 킬로로 나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주 초창기잖아요. 근데 어떤 그 궁합 잘 맞는 무기 체계는 그거보다 더 가까이, 그러니까 몇십 미터 혹은 몇 미터 오차 나는 것도 있었죠. 몇 미터면 진짜 시민이 10m 옆에 있고 군인이 10m 옆에 있으면 군인만 폭격을 하고 시민은 사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와.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GPS 시스템이 그냥 거기서 묵혀버린 게 아니라 계속 세대를 나아가면서 발전을 했다는 거죠. 네, 이 미국과 다국적군은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드문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전사자 수로 봐도 큰 차이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의 즉 다국적군의 첨단 무기 압도적 화력을 앞세웠기 때문에 다국적군의 피해는 아주 적었습니다. 먼저 이라크군은요, 가장 많은 추산으로 약 20만 명의 이라크군이 사망했다. 다국적군은 전부 합해서 한 370여 명, 그래서 미군은 한 150여 명 정도가 사망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몇십만 단위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휘용 펑 이렇게 해서 사망한 거네요. 그게 아주 극명하게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증언이 하나 있는데요. 이 포로로 잡힌 이라크 군의 장교가 그 장교는 지난 이란 이라크 전쟁을 참전했던 장교예요. 네. 게다가 그 부대가 약간 정예 부대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길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당한 공격에서 피해 입은 수치가 이란 이라크에서 몇 년간 당한 것보다 더 컸다. 그 치열했던 이란 이라크 전도 우리 부대를 이만큼 망가뜨리지 못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교수님, 이 걸프전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 유엔이라는 조직의 무용론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엔 무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6.25 사건 이후 다시 유엔이 집단 안보를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즉 집단 안보 조치를 통해서 즉 무리한 무력을 사용해서 한 국가를 점령한 이라크를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아주 국제 공권력을 사용하게 된 아주 좋은 사례가 바로 걸프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첨단 무기 사용.
첨단 무기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고, 세 번째는 미국이 또 유명한 베트남 즉 신드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쟁에서 베트남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다음에 자국에서 얼마나 또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의 언론 보도 통제를 했다. 특히 이라크전에서 잔인한 장면을 다 필터링을 해서 아주 깨끗한 장면들만 미국에서 보도를 하게끔 해서 미국 내의 어떤 반전의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전략을 미국이 또 펼쳤던 그런 전쟁이 바로 걸프 전쟁이고요. 생각해보면 폭격을 맞아서 끔찍한 장면이나 이런 건 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발사하고 날아가고 화려한 장면만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즉 미국의 압도적인 절대적인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써 초인류 국가다. 즉 소련을 제끼고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 질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91년 12월에 결국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양극 체제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로 바뀌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걸프전이 되겠고요. 끝으로 우리 한국군이 또 다국적군에 직접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걸프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뭘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걸프전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3시간짜리 BBC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습니다. 무려 3시간짜리인데요.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은 역시 자주국방, 국방력이 없다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나라 국방력에 우리 세금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닌가. 또 너무 많은 우리 세금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최고급 최신 무기 개발해야 되고요. 최신 무기 도입해야 되고요. 우리의 힘을 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의의 사태 때 어떻게 우리를 막아낼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점을 아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죠. 이라크만 생각하지 말고 쿠웨이트를 생각해야 돼요. 쿠웨이트는 이미 이라크가 박살나기 전에 박살나 버렸어요. 심지어 뭐 학살도 당하고 그랬죠. 저는 이 1차 걸프전의 의의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 내가 아무리 권력자라도 내 욕심으로 주변 국가를 괴롭히면 분명한 대가를 치른다. 이거는 긍정적인 쪽이죠. 반면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라크가 이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나는 걸 보면서 이제 평양에 있는 이 김씨 부자들은 우리가 전쟁을 해서 우리를 지킬 수는 없다. 우리를 지키려면 핵뿐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오판이죠. 그들은 살아남으려고 핵을 개발했다고 말을 할 수 있으나 그래서 결국 핵을 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사느냐. 그거는 관점이 다르죠. 결국은 국가의 지도자라면 국민들이 행복을 제일 먼저 추구해 줘야죠. 네, 걸프 전쟁에서는 각종 첨단 무기가 목표물을 파괴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참 참담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가끔 전쟁 얘기를 하면서 밝게 얘기하느냐라고 혼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맞습니다. 전쟁은 끔찍한 것이고요. 미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모토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전쟁을 배워야 한다. 근데 배우러 오는 학생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라면 이 프로그램은 꼭 재밌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희는 뜻은 같으니까요.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조금만 응원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군이 완전 철수를 선언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반군이 세력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빠진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적극 개입할 움직임입니다. 2001년 미국은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며 전쟁을 시작한다.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은 엄청난 전쟁 비용을 쓰며 끝없는 전쟁에 시달렸다. 강대국의 무덤이라고 불리며 역사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배경과 강대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철수 시점으로 얘기했던 9월 11일보다 훨씬 앞당겨지고 있어요. 네, 이 긴 역사 속에서 많은 제국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에 흔적을 남겼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이 왜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도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약간 그 중동 쪽 연구하시는 그 박사님들은 외모도 살짝 이제 그쪽으로 연구가 되는 거. 예전에 그 저희 이스라엘 교수님도 그렇고 성희가 목사님. 네.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아니면은 외모가 중동하고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또 이쪽을 학문을 좋아하시는 건지. 혹시 전생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변화하셨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쪽으로 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 종교를 공부하다가 이렇게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어디 이슬람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을 들어갈 때 종교학과를 들어갔는데 종교학과가 저는 이제 천주교를 신자여서 네. 천주교 가르치고 뭐 그런 데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전혀 아닌 거였어요. 각 종교들을 네, 네.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네, 뭐 원체 뭐 그쪽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곳에서는 어떤 국가들을 좀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하면 이슬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럼 중동 전 지역이네요. 그렇죠. 이슬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종교 역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종교 역사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뭐 네. 전쟁이라든지 뭐 문화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궁극적으로 역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동 역사는 우리 교수님이 다 꿰차고 있다.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이제 곧 철수를 완료하는데요. 20년이나 주둔을 했어요. 꽤 긴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1년 9.11 아주 엄청난 사건이죠. 저도 그때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머니한테 아침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침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혔는데 너는 괜찮냐고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이니까 뉴욕에서 한 7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래서 제가 엄마 괜찮아. 어머니 입장에서는 빌딩 넘어지면 당할 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왜 이런 전화를 하셨지 하고 TV를 켜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나서 전 세계가 충격이었죠. 네, 그래서 저희는 2주 동안 학교 못 갔습니다. 더군다나 이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희 그 도서관에 그 캐나다의 모든 정보기관이 다 들어와가지고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네. 너 왜 이슬람 책 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2주 동안 학교를 안 갔는데요. 그 9.11 때 이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숨겨줬다고 미국이 지목을 했고 그러면서 바로 10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갔죠. 네. 그러면서 탈레반 정권이 무너졌고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돼가는 듯 했습니다만은 무려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미국이 원했고 전 세계가 원했던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긴 했지만 약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철수하는 게 잘해서 철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손 떼고 나오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됐군요. 그렇죠. 20년입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하면은 그래 중동이겠거니라고 정도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알려진 바가 많지는 않아요. 어떤 국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저는 충청도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 느낌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 위치가요. 지역적 그러니까 충청 저 안에. 네,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그렇잖아요. 네. 다 바다가 둘러싸인, 없는. 네, 네. 둘러싸인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이 완전히 그 내륙으로 둘러싸인 국가거든요. 6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잇는 통로고요. 네. 그리고 이란과 중국을 잇는 통로예요. 네. 그러니까 문명의 교차로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문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대단히 그 좋게 말하면 활발한 문화가 오가니까 번성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탐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죠. 네. 대체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교육이 활발하니 상업과 돈이 많은 네. 나라가 되는데
한마디로 피 튀기는 전쟁이 또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국가 크기는 프랑스만 하고요. 꽤 크네요. 네, 우리 한반도의 3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나라가 힌두쿠시 산맥으로 내려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죠. 북쪽에서 7,000m 산이고 중간쯤 오면 5,000m까지 되는 거 엄청난 험한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2013년에 탈레반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던 아흐메드 라시드가 자기가 이제 그 취재를 할 때 한 탈레반이 와서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나라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땅을 다 만드셨대요. 그리고 이제 좋다고 보니까 땅 자투리가 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맞춰보려니까 맞춰지지도 않고 그래서 하느님이 에이 모르겠다고 집어 던졌답니다. 그게 아프가니스탄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거기에 탁 꽂힌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험하다. 네, 굉장히 험한 땅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도 진짜 많이 살고 있네요. 네. 그럼 어떤 국가들하고 좀 국경을 맞대고 있나요? 먼저 동쪽부터 시작하면은요. 네네네. 가장 긴 국경이 한 2,400km 정도 되거든요. 네네. 파키스탄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남쪽으로는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예, 이란에서 올라가면은 투르크메니스탄이고요. 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과는 국경이 굉장히 짧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국경은 영국과 러시아가 만든 겁니다. 영국의 세력권과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고 영국이 남아시아를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둘이 부딪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38선처럼 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회랑이 있거든요. 와칸 회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 91km 뭐 그 정도 되는 건데요. 거기를 이렇게 비워놨어요. 마치 예, 풍선에 그 부는 것처럼 있는 그런 부분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양쪽의 균형을 유지했던 건데 그래서 가장 긴 통로를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타지키스탄 이란과 갖고 있죠. 와, 그렇다라는 건 중동의 맹주였던 이란, 중국 그리고 지금 이름을 들어보면 러시아, 구소련. 그렇죠. 러시아. 엄청난 강대국들 사이에 네. 끼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인구 구성도 저 2019년 세계은행 통계로 보니까 3,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냥 3,800만 명이 다 같이 뭐 똑같은 뭐 우리처럼 네네. 그 한민족처럼 뭐 네네. 이렇게 단일민족이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된 게 아니라 일단 가장 많은 수가 한 50%가 좀 못 되는데요. 파슈툰족이라고 합니다. 파슈툰족. 네, 파슈툰족인데 파슈툰족은 또 언어가 파슈토어를 써요. 네. 파슈토어는 원래는 공식 언어는 아니었고요. 네. 이 지역에서 썼던 공식 언어는 다리어라고 합니다. 다리. 예, 다리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아프가니스탄 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란 사람들과 아무 문제 없이 소통이 됩니다. 오. 예, 조금 발음이 강해요. 그런데 이제 그 파슈토어도 공식 언어로 지정이 돼서 지금 공식 언어는 2개입니다. 2개로.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27% 정도가 타지키스탄 사람들입니다. 타직 사람들이라고. 네, 타직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페르시아 계통을 쓰거든요. 다리어를. 네. 네. 그리고 이제 하자라고 하는데요. 하자라는 얘기가 참 많은데 생긴 건 우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중동에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있어요? 예, 굉장히 친근감 느낍니다. 이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난민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종군을 했을 때 네네. 뭐 미군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아프가니스탄 현지 군하고도 오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 군 안에 그 민족들이 다 있습니다. 파슈툰 있고 타직이 있고 하자라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지방마다 약간 이 군대 편성이 인구 편성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하자라 쪽은 바미안 쪽 그쪽에 좀 많이 있어요. 네. 그쪽으로 갔더니 특히 어떤 병사 하나는 미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제 동생을 찾았대요. 뭔 얘기야?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그래서 막 데려가서 봤더니 그 친구도 또 재밌는 게 거울 앞에 둘을 딱 세워놓더라고요. 딱 보고, 닮았어. 네. 어머니를 보여줘야겠는데 이 사람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네. 저보고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놀란 얼굴들이었어요. 그렇구나.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크게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하나의 국가의 정체성을 딱 하나 갖고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그러네요. 네. 그럼 혹시 그 지역 자체가 예전부터 침략을 많이 당해왔던 지역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고학자들 얘기 따르면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 생활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를 제일 먼저 역사 속에서 정복했던 것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네. 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거기를 정복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알렉산더한테 무너지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에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플루타르코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알렉산더가 싸운 이 아프간 그 사람들은 마치 그 히드라 괴물과 같아가지고 목을 하나 치면 다른 목이 두세 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게릴라전에 능해가지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대단히 난폭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예, 물론 정복을 하긴 했지만 너무 힘들었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곳이었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의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칸다하르도 그렇고요.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알렉산더를 지나서 크게 말씀드리면 이슬람 시대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예, 그리고 이슬람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복자들, 그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뭐 징기스칸 들어왔죠. 바부르, 무갈 제국 바부르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다 거쳐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아프가니스탄 얘기하면은 제국의 무덤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제국의 무덤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오히려 정복자의 고속도로. 네. 근데 이렇게 듣고 보면 정말 전 세계의 문화, 종교에 관심이 있는 학자분들은 평화롭기만 하면 무조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가고 싶은데 겁나서 못 가겠습니다. 그럼 이 제국의 무덤이라는 단어는 영국이 등장하고부터 생긴 건가요? 전쟁을 총 3번을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영국이 뭐 정복도 하고 그랬지만 알렉산더하고 다른 점은 영국을 여기 직접 정복하기보다는 영국은 인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이쪽을 많이 거점으로 사용하고 말을 잘 듣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1차 전쟁, 2차 총 3번을 전쟁을 하는데 영국이 아마 잊을 수 없는 사건은 1차 전쟁이었을 겁니다. 1842년에 잘랄라바드를 이렇게 다 복속을 시키고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반란이 나니까 아예 안 되겠다고 군대를 빼서 나오거든요. 군인들 한 4,000명 정도 이상 되고요. 따라온 사람들이 한 16,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추운 1월 달에 히베르 통로라는 게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 쪽으로 가는 통로. 거기에서 급습을 당해가지고 전몰당합니다. 딱 군의관 한 명이 살아남아서 그거를 증언해요. 네, 그 잔인한 과정. 그게 히베르 통로 학살 사건. 네, 네. 영국과 러시아가 이 땅을 두고 싸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언제든 내려오려고 그러고 영국은 막으려고 그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두고 싸우다 보니까 처음에 라서 그게 더 그레이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이 요충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이 땅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국이 남긴 유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 유명한 듀란드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듀란드. 예, 듀란드 라인은 영국의 그 장관 이름을 딴 건데요. 2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라인을 그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인도와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파키스탄이죠. 지금은 네네.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간의 국경을 긋는데 그 국경을 그어가지고 이 선에서는 절대 넘어오거나 하지 말자. 가지고 긋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이게 싫어요. 왜요? 왜냐면요. 그 아까 파슈툰 말씀드렸잖아요. 네.
파슈툰이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사람들 한 1,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4천만 정도가 파키스탄에 살아요. 파키스탄에 살아요. 아, 잘못 구웠나요? 그 라인 바로 옆에 파슈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국이 이 라인 긋기로 전 세계의 작은 나라들을 정말 많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탈레반 때문에 이 파키스탄의 골칫거리가 뭐냐면요. 지금은 탈레반하고 친한 것 같지만 나중에라도 이 선 안 지킬까 봐. 그 국경 근처에 사는 파슈툰들은 언제든지 그럼요. 저쪽에 위쪽에 예. 그게 탈레반들의 주 근거지였거든요. 파키스탄은 안 그래도 저쪽에서는 인도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이 있으니 제가 종군했던 지역이 바로 그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이에요. 네. 팍티카라고 지명 이름이 팍티카라는 곳인데 국경이 뻔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은 철조망이 가로지르고 있던지 철망이 서 있던지 담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간혹 있긴 한데 산악이니까 어디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보통 그쪽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나 아프가니스탄 군이 공격을 받을 때 대부분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병력이 넘어와요. 공격을 하고 반격을 받잖아요.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미군은 월경 작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쫓아가다가 이제 딱 국경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공격을 하고 이제 가서 휴식을 취하고 보급을 받은 다음에 다시 넘어오고. 예. 근데 사실 뭐 제국의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영국도 미국도 소련도 결국은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는 침략한 국가인 거잖아요. 외세죠. 근데 이런 아프가니스탄이 완전한 독립을 이제 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 영국과의 3차 전쟁이 끝나면서 사실은 뭐 이긴 전쟁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영국은 이제 손을 떼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왕정으로 가거든요. 왕정으로 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누군가 우리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련한테 손을 벌리죠. 예, 돈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련의 영향권으로 들어갔고 그러다가 이제 73년에 쿠데타가 일어나죠. 네, 쿠데타가 나서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친소 정권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제 그러한 그 서로 좋지 않은 사람들끼리 있을 테고요. 네. 그러면서 78년에 쿠데타가 나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죠. 노선 차이. 똑같이 혁명을 했는데 네. 한쪽은 급진 노선이고 한쪽은 원군 노선이에요. 원군 노선은 우리 아프가니스탄은 아직까지 농경 사회 중심이고 근대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예, 부르주아라든지 이런 거서 뭐 이렇게 쳐내기 어렵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예, 사회주의화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급진파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급진파들이 온건파들을 제거를 하죠. 다 제거합니다. 네. 수청이 시작. 네,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불만이 많죠. 국민들도 너무 급격하게 막 뭐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반정부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소련이 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소련이 개입한 겁니다. 아이고야. 그게 소련 개입. 네, 소련이 개입. 그래서 이제 79년에 소련이 그 친소 정권을 막 붕괴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련 아프간 침공이거든요. 이 침공이 무려 10년 동안 이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소련도 85년이 되면 이 전쟁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제 철군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소련에 반대했던 많은 무자히딘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소련과 항쟁을 하거든요. 사실은 소련이 좀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일단은 침략이잖아요. 뭐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긴 한 건데 일단은 침략이었고 그리고 냉전 시대다 보니까 반대파들은 당연히 미국에서 지원했겠죠. 네. 그리고 소련이 명분은 있었죠. 침공을 할 때 대외적인 명분은 있었는데 하지만 그건 침공이라는 건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뭐 힘센 외세가 작은 나라를 친 거예요. 게다가 무자비하게 쏟아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게릴라전입니다. 그때도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언제 적이 나올지 알면은 그래도 전쟁하기가 편해요. 차라리 선을 딱 긋고 여기는 우리 군, 저기는 적군, 우리 후방은 안전해. 그러면은 로테이션이라도 되잖아요. 이거는 오늘은 정말 안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방탄복 벗고 총 놔두고 갔는데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전방과 후방이 없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전투를 하는 병사들이 이 전투 효율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종교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종교가 약간 다를 뿐이지 종교를 믿는 그 깊이는 그 어떤 나라보다 깊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종교랑 상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이 들어와서 야 그냥 우리가 너 이슬람이야 인정해줄게. 그리고 뭐 종교 시설 이거 너 이거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아프가니스탄을 복속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10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아까 그 교수님께서 그 아프간 사람들은 신이 다 만들고 남은 거 짜투리 던져서 팍 꽂혀가지고 어마어마한 지형이 탄생했다고 했는데 기자님 직접 가셨잖아요. 그치. 얼마나 험해요? 일단은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이 땅에 있으면 아프가니스탄 땅에 있으면 어떤 계절이든지 5가지 기후를 맛볼 수 있다고 그래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막이에요. 북쪽과 동쪽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뭐 활동을 한 7,000m가 넘는 산에서 활동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날씨 자체도 아래서 반팔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거 뭐 오리털 이 방한복 그거를 몇 겹을 입어도 추운 데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일단은 군사 작전을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봤죠. 거기서 보고선 이 국가는 이 지형은 게릴라전에 특화된 곳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산이 너무 울창하고요, 골이 깊고요. 그리고 숲도 울창해요. 숲도 있어요? 아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련이나 그때 당시에 뭐 냉전 시대에 제일 셌던 소련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천조국이라고 하죠. 천조국인 미국의 정찰 자산을 아무리 동원을 해도 완벽하게 커버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하 미로랑 집집마다를 연결하는 지하로를 정말 촘촘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옆 동네 사람도 그러니까 뭐 옆 동네라고 해도 가까운 동네는 없어요. 거기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동네 오잖아요. 그러면은 길을 잊어버려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현대적인 그리고 강력한 이 화력을 가진 국가가 외세가 가서 거기서 전쟁을 하려고 해도 애를 먹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흔히 보던 그 폭격을 당해서 가슴 아프던 그런 마을들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네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7,000m 산에 숲이 우거져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산에 숲이 우거져 있다는 거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거기다가 소수민족도 꽤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소수민족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들끼리 말도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일단은 미군 혹은 연합군의 통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통 그 아랍어는 해야 됩니다. 꾸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리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파슈툰어를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인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다리, 영어 그리고 아랍어 뭐 요 정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작전을 나갔는데 이 다리를 못하고 파슈툰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통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소수민족들이 많을 뿐더러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들끼리 오랜 세월을 한 마을에서 한 곳에서 같이 생활한 거예요. 엄청나게 끈끈하죠. 그렇겠죠. 그런 부족들이 점점점점으로 마을을 이루고 그게 다시 국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세가 진입을 해서 작전을 펼치려면 그들의 끈끈함을 끊어내든지 인위적으로 끊어내든지 아니면 침투를 해서 민사작전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도 엄청난 노력을 했죠. 민사작전을 많이 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런 방법은 하나입니다. 절단. 어차피 게릴라전은 민중은 물이고 게릴라는 물고기니까 물과 물고기를 떼어내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있는 곳에 우리 병력을 갖다 끼워 놓으면 됩니다. 물고기가 못 돌아다니게. 그러면 병력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한테 보급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 병력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왔다 갔다. 정찰과 순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리스크를 다 떠안으면서 그런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예, 미국은 그럴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도 20년간 한 거죠, 그럼. 그렇죠. 그 20년간 자신들이 한 것보다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10년 정도는 명분이 있었죠. 명분이 있고 자기들이 뭐 탈레반을 몰아내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운다라는 기체 하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10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더 손댈 것도 없고 손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까. 그게 10년이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탈레반 세력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탈레반은 어떤 이들인가요? 먼저 그러면 그 소련과의 했던 전쟁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소련이 한 85년이 되면은 이제 회의적이 돼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 철수를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요. 고르바체프가 들었으면서요. 그때 이제 무자헤딘이라고 그러는데 무자헤딘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하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하드라는 것은 보통 그런 뜻은 아닌데 성전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이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남과 싸우는 걸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지하드를 하는 사람들을 무자헤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자헤딘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사람이 이슬람을 믿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소련에 맞서온 사람들이 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룹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신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학교를 다니던 사람들. 탈레반이라는 말은 아랍어에서 나온 말로 학생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현지 파슈토라든지 페르시아에서 복수가 되면 탈레반이거든요. 학생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누가 그 지원을 했냐면 미국과 파키스탄.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주로 훈련을 시킵니다. 미국이 다 지원을 하고. 그래서 미국의 무기를 가지고 파키스탄에서 훈련을 받고 그 사람들이 소련과 싸운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문제는 끝난 다음에 계속 혼란이 오잖아요. 그 혼란이 왔을 때 이제 예를 들면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로를 가면은 뭐 이 돈 내기 전에 못 나간다. 통행세 받고 그다음에 여자들 막 강간하고. 그래서 이 탈레반은 어디서 시작됐었냐면은 이 칸다르라는 지역에서 이 마을 자치를 하는 걸로 시작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보통 나오는 얘기가 여성 2명이 강간당하는 걸 보고 그거를 이제 그 책임자들을 쉽게 말하는 군벌들을 잡으면서 처단을 하고 그러면서 시작이 됐는데 자경단으로 시작.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이 파키스탄에서 당시 이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 안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그 길을 안전하게 해주는데 이 파키스탄에서 협력을 해서 더 키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슬람을 배우는 학생들이 네. 여기에 정치적인 것들이 개입이 되고 머릿속에 투입이 되면서 군사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 탈레반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너 안 봐도? 그러면 너는 잘못된 거야 하고 처단을 하는 그러한 게 강력한 게 파키스탄과 아프간에서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주입식 세뇌 교육인 맞아요. 거나 다름없네요. 그 사람들은 그게 올바른 이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스라이팅. 이슬람이. 네. 근데 사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한 거는 그런 군사적인 지원 말고 민간인들을 위한 지원을 원래 계속 해오지 않았었나요? 근데 미국은 소련을 무찌려야 되니까 소련과 싸우는 애들한테는 다 무기를 준 거죠. 그러니까 민간 지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기와 모든 거를 파키스탄과 손잡고 한 겁니다. 군사적 지원을 한 네, 거예요. 네, 그럼요.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의 이 1950년도 이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그 언론을 통해서 봤던 바글람 기지예요. 바글람 기지를 처음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자본으로 지었어요. 1950년도. 그러니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원조하기 전에.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바글람 기지에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왕을 만나요. 그 이후에 미국은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냉전 시대잖아요. 근데 쿠바랑 이런 곳이, 쿠바랑 남미에 공산 이 세력이 확대가 되니까 잠깐만, 아프가니스탄이 급한 게 아니다. 여기부터 손보자. 글로 돌렸죠. 소련은 여기에 미국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그쪽으로 원조를 시작을 하죠. 그 뒤에 이
아프가니스탄 군이 그 바글란 기지에 계속 주둔을 했죠. 공군이겠죠. 근데 이제 소련 친소 정권으로 바뀌고 그리고 소련이 전쟁을 시작을 하자 거기에 2개 사단의 소련군 공수부대가 주둔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를 그곳을 거기가 되게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 바글란 기지에서 뜨면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타격하고 돌아올 수가 있죠. 아주 효과적으로. 소련군이 철수하고 미군이 다시 들어가자 미군이 거기를 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최대의 군사기지로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1950년도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바글란 기지가 다 보여준 거예요. 문명이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은 여러 국가와 국경을 맞댄 문명의 교차로였다. 고대 페르시아부터 아프가니스탄은 정복자가 모두 거쳐가는 국가였다. 19세기 들어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을 3차례 침공하지만 실패한다. 그 이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다. 파키스탄과 미국은 소련군과 싸우는 반군 무자헤딘을 지원한다. 결국 소련군은 1989년 2월 아프가니스탄 영토에서 철수한다. 미국이 탈레반을 지원하고 그리고 결국은 오사마 빈 라덴이 컸고 그리고 9.11 테러가 일어났고 미국이 들어간 게 된 거고 네.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일련의 과정이 좀 있었나요? 미국이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결국은 빠지게 된 그 과정 그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러 들어간 거죠. 네. 탈레반 끊으라고. 근데 자기는 탈레반은 자기들은 오사마 빈 라덴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사마 빈 라덴과 탈레반의 관계는 좀 묘합니다. 알카에다가 생긴 게 아프가니스탄에서 1988년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련 항쟁하면서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둘 관계가 뭐 종속 관계도 아니고요. 우선 탈레반은 국제적인 관심 없어요. 지금 오사마 빈 라덴의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무슬림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서구니까 서구를 때리면은 먼 적을 때려가지고 가까운 적을 쓰러뜨리는 거죠. 뱀의 머리통을 쳐버리면 몸통을 죽는다고 생각한 거죠. 뱀의 머리가 미국이었죠. IS는 반대고요. 네. IS는 몸통을 쳐가지고 죽인다는 거였고. 근데 탈레반은 그건 니네 생각이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아프가니스탄. 원래 국제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 연계고리를 잡아서 들어갔고 미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모든 국가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 아프가니스탄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또 테러의 원상지가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거기서 테러 공격이 나올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들어가서 사실 민주정부를 세웠지만 그리고 군세들 집어넣고 나중에는 미국이 혼자만 하기 어려우니까 나토를 불러들이죠. 예, 그리고 2014년부터는 또 빼기 시작해요. 빼고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미국과 나토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죽은 군인 수만 4,000명에 가까워요. 엄청나구나. 예, 4,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나가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민주정부가 자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군대 훈련시키고 잘하고 나오자. 제일 좋은 그림이죠. 근데 20년 동안 했는데 안 돼요.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명분은 있었잖아요. 9.11 테러라는 것. 그렇죠. 9.11 테러의 주동자, 그러니까 미국이 이야기하는 핵심 주동자를 내놔라.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놔라. 그거랑 또 하나는 이 테러의 거점을 제공하지 말아라. 그거였는데 탈레반은 우리는 오사마 빈 라덴이나 테러 조직하고는 관계없다. 우리는 그냥 아프가니스탄 여기 현지의 그런 조직이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묵살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이 전쟁을 시작할 충분한 이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럼 전쟁을 시작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아프가니스탄을 전체를 탈레반이 장악을 하고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요 도시는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곳도 있었지만 이 북부동맹이라고 또 다른 군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군벌들하고 연합해서 탈레반을 밀어내고 오사마 빈 라덴을 거의 잡을 뻔했는데 못 잡으면서 이제 전쟁이 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테러 조직들도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유입된 조직들도 있었고 심지어 뭐 체첸인들도 있었어요. 예. 그 조직들을 분쇄하면서 충분히 거기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는데 오사마 빈 라덴이 죽으니까 그 명분이 확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은 없어지고 쉽게 뺄 수는 없고 진흙탕에 발을 담가 버린 거죠.
네, 이 길고 긴 전쟁 끝에 미국은 철수를 합니다. 이 철수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지금 미국이 빠진다 그러니까 그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호떡집에 불난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탈레반이 돌아온다면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일단 중국은 사실은 미국을 굉장히 비난했거든요. 철수한다고. 네, 막상 철수한다니까 엄청나게 비난을 했죠. 들어가도 비난했고 철수한다니까 비난하고. 들어간다고 할 때 상당히 비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지금도 또 철수한다니까 비난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그 와한 협곡이죠. 그 통로가 이 신장 지역과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국경을 중국 맞대고 신장. 있죠. 중국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곳과 이곳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국은 혹시라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극단주의 과격분자들이 뭐 신장 해방 운동이라든지 이런 네. 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고. 이란하고는요? 이란은 참 애매합니다. 이란이 제일 싫어하는 게 탈레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란이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참 미국은 이란 좋은 일만 한다. 이란이 그렇게 싫어하는 후세인 없애줬죠, 사담 후세인. 예, 그렇게 싫은 탈레반 없어졌으니까 이란에서 굉장히 좋죠. 근데 이란은요, 문제는 뭐냐면 이란에는 벌써 이미 300만이 넘는 아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민들이요. 예, 난민들이 살고 있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탈레반이 들었으면은 또 국경에 900km나 되는 국경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란이 국제사회가 이란한테 고마워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마약을 막아줍니다. 마약이요? 네, 아프간에서 세계 최대의 마약 산지입니다. 양귀비. 양귀비. 아프가니스탄이 세계 최대 세계 최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이 국경에 엄청난 돈을 들여요. 마약 못 넘어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유럽이라도 국제사회가 이란한테 고마워하거든요. 근데 이란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드는데 국제사회가 안 도와주거든요. 내 돈 내가서 받고 있는데. 네,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우리가 안 막으면 어떻게 되지? 유럽은 완전히 마약 천지가 될 거야. 그렇죠. 다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값싼 마약이 아주 그냥 유럽으로 네, 싹 유입이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을 때 뭐 미군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마약 단속국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왜 와 있나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이 마약 생산지에서 그렇고 이들의 임무는 일단 그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밭이 있겠죠. 양귀비 밭 이런 거를 파괴하고 다시 재배하지 못하게 토양을 바꾸고, 또 이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는 민사팀이 갑니다. 민사팀이 가서 이 마약을 키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소장이겠죠. 예, 대부분 탈레반이나 아니면 군벌 세력들한테 돈을 받고 이 재배하는 소장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키우지 마라고만 할 수 없는 거죠. 대신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토양에서 그럼 뭐가 잘 자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전달해 주려고 이제 또 민사팀이 그 다음에 가서 또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참 많은 노고가 있네. 처음엔 탈레반이 그 마약을 막 근절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돈 맛을 봤죠. 그럼 엄청나게 이게 자연적으로 나거든요, 양귀비가. 아, 그래요? 자연적으로. 네. 자연적으로 네, 맞나요? 사방대에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이게 자생적으로 너무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공원 앞에 있는 민들레호시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냥 나. 네. 그걸 다 파괴하고 다 다니는 돈이죠. 거예요. 그냥 유채밭 있잖아요. 그것처럼 쫙 마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 뭐 다 처음엔 반대합니다. 중국의 이 마오쩌둥도 처음에 반대했고요. 그리고 탈레반도 반대를 해요. 근데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마약을 이 전비로 이용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니 바로 앞에 이 눈먼 돈이 있는데 이용을 안 해?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이 그냥 조용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요, 리튬. 리튬? 리튬이 나요? 네, 리튬이 세계 2차 전지요? 최강입니다. 우와. 방산. 세계 최고의 리튬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불러요. 진짜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2차 전지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리튬이잖아요. 그리고 석유 미국 지질학자들이 2010년에 발표한 건데요. 그 북쪽 타지키스탄 쪽과 붙어 있는데 두 군데 석유 유전이 있는데 그 양이 거의 페르시아만의 한 3분의 1 정도.
큰일 났네. 와, 그냥 여기는. 신이 진짜 와, 막 만든 곳은 아닌 것 이거 같아요. 이번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왜냐하면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되는 곳을 뭐 세계적으로 강대국 혹은 그 지역 내에 강성한 이 세력들이 놔둘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다음번에 꼭 한번 다시 또 다루는 걸로 하고 네. 일단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침략의 역사와 미군 철수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탈레반이 교육을 전혀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교육받고 인테리들은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버렸고요. 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하얀 도화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저 종교적 무지도 그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끝으로 꼭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싶은 말은 아주 미국의 유명한 세바스찬 용어라고 언론인이 그런 말을 해요. 아프가니스탄은 어떤 나라냐면 젤리를 못의 벽에다가 이렇게 고정하려고 망치를 하면 나중에 보면은 젤리는 다 없어지고 구부러진 몸만 남는다. 네, 그게 아프가니스탄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딱 와닿았고요. 나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늘 중동 역사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나라가 고맙고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외세가 들어오면 꼭 거기에 친 정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들어왔을 땐 친소련 정권이 생겼고 미국이 들어왔을 땐 친미국 정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친미 정권, 친소 정권이 잘하냐?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은 여러 부족으로 만들어진 구성된 국가잖아요. 그 대통령도 어느 부족의 일원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부족들한테 이권을 다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보면 우리도 많은 지역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정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문제가 없을 수 있게 된 것은요. 그 지역 감정을 어느 정도 타파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또 그 안에는 그러면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뭐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는 확실한 판단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다행히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전쟁 얘기하다가 교육 얘기까지 왔는데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종군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부터 영국, 소련까지 아프간에 침공을 해서 수많은 피를 뿌렸습니다. 이 미군이 철수하는 아프간에 이제는 평화와 재건이 찾아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석유도 많다고 하고 리튬도 많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아프간 국민들의 행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